영화가 시작되자 숲속에서 노숙하는 낭인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사이조. 잠을 즐기고 있던 중 한 소녀가 나타나 그의 잠을 방해한다. 그녀는 갑자기 사이조의 몸 위로 쓰러졌고 그는 소녀의 온몸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추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사이조 역시 소녀를 쫓던 암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소녀를 도울 생각이 없었지만 암살자들은 입막음을 위해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그는 소녀를 안아들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이조를 향해 독침을 쐈고 그는 자신의 무기를 엄청난 속도로 막아내며 암살자들에게 다시 되돌려보냈다. 그는 만약 소녀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녀가 저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지만 배가 고프고 이런 일에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다. 소녀는 그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했다. 암살자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녀는 그가 인정사정 없는 냉혈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방금 그녀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소녀는 만약 자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 사이조는 소녀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국수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했는데 소녀는 벌써 10그릇 가까이 먹어치웠다. 소녀는 자신을 이사남이라고 소개하며 목숨을 구해준 사이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동시에 그녀는 사이조가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는 대신 구해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이조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우 안심했다고 말했다. 사이조는 식사가 끝났으면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그리고 이사나미에게 머리핀을 고쳐 꽂으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핀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후 사이조는 저녁 늦게까지 그녀와 동행했다. 사이조는 그녀를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그녀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앞에 있고 눈에 띄지만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이조에게 조금만 더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혼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성 안은 골칫거리뿐이라며 그녀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갑자기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갔고 낯선 자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이사나미는 자신이 유모라는 사람의 무녀라고 밝혔다. 상대방은 어째서 무녀가 이가파의 암살자와 함께 다니냐고 물었다. 사이조는 상대가 적대 관계인 코가파의 닌자임을 알고 공격했다. 푸른 옷의 남자는 뒤로 물러나며 자신은 사나다 영주의 닌자 부대 수장인 사루토비라고 밝혔다. 둘 다 서로 다른 파의 닌자를 증오했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바로 싸움에 돌입했다. 사이조는 사루토비를 쫓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독초 함정에 빠져 아래로 떨어졌다. 사루토비는 사이조를 끝내기 위해 재빨리 달려들었지만 사이조는 바꿔치 기술로 사루토비를 속이고 기습 공격을 가했다. 사루토비는 제때 피하며 사이조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사나미가 나서서 둘을 말렸다. 그녀는 사루토비의 주인인 사나다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이조는 이사나미가 원하던 곳에 도착했으니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사나미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사나다와 영주를 만났고 이사나미는 재빨리 사나다에게 자신의 유모 신사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신사 전체가 불바다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신사가 한 암살자에게 학살당했고 한 선배가 자신을 희생하여 술법으로 그녀의 탈출을 도왔다는 것뿐이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사나다를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혼자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암살자들에게 쫓겼고 만약 사이조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사이조는 이 이야기가 전쟁을 모르는 소녀에게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만약 복수라면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사나다는 오늘 밤은 머물게 해주겠지만 내일 떠나든 머물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이조가 떠나려 하자 이사나미가 그를 껴안고 울었다.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얼마 후 사이조도 떠났지만 이사나미가 그를 따라왔다. 이사나미는 내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이조를 따라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사나미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자신을 따라와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었다. 이사나미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든 말든 상관없이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사이조는 자신이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며 그녀가 여기서 죽든 말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상기시켰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쇠사슬에 묶였다. 사이조는 이 암살자들이 이렇게나 잘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사나미를 미끼로 삼아 놈들을 유인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나다 역시 사이조가 이런 잔챙이들에게 쉽게 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이조도 더는 숨기지 않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단 한 방의 암살자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사나미의 머리핀에서 갑자기 검은 구체가 뿜어져 나와 구체가 닿는 모든 것의 생명을 빨아들였다. 사이조가 이사나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또 다른 놈이 덤벼들었고 그는 구체가 다시 발동되기 전에 그를 처리해야 했다.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 한편 사나다는 암살자들이 이 머리핀 때문에 이사나미를 노린다고 확신했다. 이사나미는 그 후 사나다에게 사이조를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말이다. 이사나미는 자신이 국수를 사줬으니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나다와 사루토비는 사이조가 이사나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고 그는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녀를 계속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사이조는 몰래 천장에 숨어 사나다의 계획을 엿들었다. 그는 사나다가 10명의 인재를 모아 천하를 제패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사나다의 부하인 카케이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사이조는 겨우 방으로 도망쳤지만 방금 전의 초음파 공격의 영향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사이조는 이사나미가 자기 방에 몰래 들어와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루토비가 사이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지만 사나다의 닌자들이 감히 이사나미와 같이 잤다는 이유로 사이조를 공격했다. 결국 사이조는 아침밥도 못 먹게 되었다. 한편 이사나미를 쫓던 영주는 신사를 공격했던 암살자에게 어서 가서 사나다에게서 이사나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나미는 사이조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곧 축제가 열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춤을 춰야 했기 때문이다. 우연히 폭포 옆에서 목욕하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재빨리 물을 얼음으로 바꿔 사이조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꿉친구인 아나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나는 사이조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했다. 사이조가 근황을 묻자 아나는 사나다를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때 그를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게다가 사나다는 그녀에게 머물 것을 제안했고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 후 이사나미와 사나다도 찾아왔다. 사나다는 아나에게 성 밖의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밖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사나다는 사루토비가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가 곧 시작되니 이사나미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축제가 열리자 사나다는 풍년을 기원하며 사람들에게 축배를 들자고 했다. 아나는 사이조가 사나다를 질투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사이조가 아직 온 마음을 다해 지킬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했다. 아나는 사이조 같은 사람은 어떤 짐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 것이라고 말했다. 것들을 좋아하지 않은 이 주변을 산책하겠다고 했다. 이사나미는 사이조가 떠나는 것을 보고 공연을 서둘러 마치고 그를 따라갔다 아나는 두 사람이 구렁이를 사냥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나미는 두려워하면서도 고집스럽게 따라갔다. 결국 아나는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사나미는 저 숲에서 무서운 기운을 느끼고 사이조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 숲이 음산하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두 사람을 공격했다. 사이조는 이사나미를 끌어당겨 피했고 그녀는 기절했다. 뱀이 나무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아래로 떨어졌다. 그 후 사이조는 뱀에게 깔렸고 이사나미는 사이조를 도우려 했다. 그는 이사나미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 그녀에게 조금 물러나라고 했다. 사이조는 마지막 남은 폭약을 사용해 뱀을 물리치고 탈출했다. 그 후 사이조는 이 뱀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사이조는 달려들어 뱀의 눈을 찔렀지만 뱀은 갑자기 폭발했고 사이조와 이사나미는 돌무더기 아래에 묻혔다. 이사나미는 사이조를 찾아내 방금 전 폭발로 인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이사나미가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의아해했고 그녀는 사이조가 곁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이조를 자신이 쫓길 때 구원해준 빛으로 여겼다. 신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녀를 도와준 건 사이조뿐이었지만 사이조는 자신을 그저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일 뿐이라고 여겼다. 자신은 어둠에 속한 존재이며 그녀를 구한 것도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이조를 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이조는 그녀의 부모님이 선량한 분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어릴 적 신전 앞에 버려져 선배 손에 자랐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선배는 그녀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이조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사이조는 불을 끄고 연기가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공기가 통하는 게 분명했기에 사이조는 땅을 파서 탈출하기로 했다. 실패하면 둘 다 산채로 묻히겠지만 이사나미는 사이조를 믿기로 했고 그는 재빨리 탈출구를 만들어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이조는 사나다의 성이 공격받는 것을 보고 서둘러 돌아갔다. 사나다는 백성들을 대피시키고 있었고 사루토비는 또 다른 뱀과 그것을 조종하는 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을 아나스타샤라 소개하며 뱀이 폭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사루토비가 아나스타샤에게 돌진하자 그녀는 피하며 뱀으로 반격했다. 독에 당한 사루토비의 눈은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거대한 구렁이는 아나에게 얼려져 쓰러졌다. 그녀가 수면을 얼려 아나스타샤를 공격하자 놈은 수많은 뱀을 풀어놨지만 사루토비가 베어버렸다. 아나스타샤가 도망치자 사루토비는 끈질기게 뒤쫓아 그녀를 숲에 있는 자신의 영역으로 유인했다. 한편 이사나미는 백성들의 피난을 돕다가 불행히도 이전의 암살자에게 발각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조그는 이사나미에게 같이 가야겠다고 했다. 사이조가 그를 막으러 나타나자 그는 돌진했지만 한조가 던진 쿠나이가 등에 밝혔다. 하지만 그건 환영이었고 진짜 사이조는 뒤에 있었다. 한조는 겨우 공격을 막았지만 기술을 간파당한 사이조도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그 시각 사나다와 로쿠로는 4명의 암살자에게 함께 묶여 있었다. 로쿠로는 초음파 비명으로 앞에 2명을 처리했고 사나다는 뒤에 1명을 처리했다. 한편 한조는 한때 이가 닌자의 천재라 불렸던 자가 지금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다며 말했다. 사이조는 금세 그의 기술에 당해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한조가 이사나미를 데려가려 하자 사이조가 다시 일어섰다. 한조가 끝을 내려고 돌진하자 사이조는 다시 환영을 써서 이사나미 곁으로 돌아가 동시에 한조에게 일격을 가했다. 사루토비와 아나가 돌아오자 한조도 후퇴하기로 했다. 그 후 사이조는 부상으로 쓰러졌고 두 사람은 그를 서둘러 치료하러 데려갔다. 사나다는 축제를 망친 것에 매우 분노하며 이 전쟁에서 더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사나다는 사이조에게 이사나미를 신전까지 호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사이조는 거절했다. 그의 태도에 한 남자가 분노했고 사이조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사나다의 부하인 주조라고 소개했다. 사나다가 사이조에게 이사나미를 데려다달라고 한 이유는 주조의 조사에 따르면 암살자들이 신전을 학살한 후에도 현장에 남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생존자인 이사나미를 쫓았던 것이다. 사나다는 저기 찾는 물건이 아직 신전에 있을 거라 의심했고 사이조에게 이사나미를 그곳으로 데려가 그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내길 바랐다. 이 말을 들은 이사나미가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사이조는 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루토비는 연락용으로 이사나미에게 부엉이를 주었고 주조는 이사나미와 사이조에게 서둘러 길을 떠나자고 했다.
사이조는 시끄러운 두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가는 길에 주조는 이사나미가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경박해 보인다고 했다. 그녀는 아나도 비슷한 옷을 입는다고 했지만 주조는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했다. 물론 이사나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사나미는 또 사이조와 같이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에 주조는 사이조를 한쪽으로 끌고 가 따로 물었다. 그는 사이조와 이사나미가 혼인한 사이인지 물었지만 사이조는 이사나미에게 아무 감정이 없으며 그저 그녀가 어리고 부끄러움을 모를 뿐이라고 답했다. 주조는 또한 사나다가 왜 이사나미를 전사로 인정했는지 궁금해했다. 사이조는 이해가 가지만 이사나미는 명백히 평범한 여인이었다. 사이조는 이사나미의 힘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사이조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한동안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흔들다리 옆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조난자라고 생각한 이사나미는 그녀를 돕기로 하고 사이조에게 다리를 건너게 도와달라고 했다. 꽤 귀찮았지만 사이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리에 올라섰을 때 그는 주조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 바람으로 사이조를 제압하고 이사나미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을 산적 두목인 유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까 사이조가 보통이 아니란 걸 알아채고 약탈을 쉽게 하려고 먼저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주조가 갑자기 총을 꺼내 산적들을 쓰러뜨리자 유지도 진지하게 상대하기로 했다. 그 후 유지는 사슬낫을 꺼내 돌리며 총알을 막았다. 총알이 다 떨어지자 유지는 이사나미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사이조는 검을 뽑아 자신을 묶고 있던 바람을 베어버렸다. 유지는 주저없이 결투를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사이조가 이사나미에게 관심이 있는 듯 보이자 그는 다리를 끊어 사이조를 강물 아래로 떨어뜨렸다. 사이조는 겨우 강둑으로 올라와 주조와 합류했고 두 사람은 이사나미를 되찾기 위해 서둘러 뒤를 쫓았다. 이때 유지는 돈을 뜯는 일에 실층이나 사이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이조 앞에서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자신의 병적인 쾌락을 채울 생각이었다. 이사나미가 저항하자 그는 가차없이 그녀를 때렸다. 사이조가 도착했을 때 이사나미가 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뛰어올라 재빨리 유지와 맞붙었다. 그가 사이조를 밀어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는 버텨냈다. 그는 다시 한번 뛰어올랐고 지난번처럼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이조는 유지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유지는 사이조도 자신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이며 피에 굶주린 것 외에는 아무 감정도 없다고 말했다. 사이조는 필살기를 펼쳐 성공적으로 그의 무기를 잘라내고 유지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사이조의 본성이 자신이 말한 대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끝장내라고 했다. 사이조가 손을 쓰려 하자 이사나미가 그의 칼날 앞으로 달려와 막아섰다. 그녀는 사이조가 더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은 괜찮고 그를 더 벌해야 할 만큼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다고 했다. 사이조는 그 말을 듣고 검을 내렸다. 그는 이사나미를 데리고 떠나며 유지는 관리들이 체포하도록 내버려뒀다. 유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이조를 도발하며 소리쳤지만 사이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났다. 그날 오후 주조는 이사나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가 사실 사이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구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나다는 로크로에게 편지 내용을 외화한 영주에게 전하라고 했다.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나다는 편지를 바로 태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이조 일행은 무사히 이사나미의 폐허가 된 신전으로 돌아왔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주조는 셋이 흩어져서 찾자고 했다. 사이조는 뭘 찾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주조는 의심스러운 건 뭐든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고 했다. 이곳으로 돌아온 이사나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괜찮은 척하며 돕겠다고 나섰다. 주조는 만약을 위해 사이조에게 그녀를 따라가 달라고 했다. 이사나미는 이곳에서 모두와 즐겁게 놀던 날들을 떠올렸다. 사이조가 상태를 보러 오자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는 평소에 늘 자신에게 붙어있던 이사나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사이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이조는 눈물을 닦으라며 손수건을 건넸다. 사이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진실을 찾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사이조는 주조를 찾아 달려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주조는 그저 자신이 있는 쪽에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총을 쏜 것이었다. 그 후 사이조는 이 청동 기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고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이조는 주위를 둘러본 뒤 높이 뛰어올라 발밑의 상징이 종이에 그려진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그것이 뒤섞여 있어 다시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조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없었지만 이사나미는 이것이 회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중앙의 돌부터 돌려 팔개 상징을 완성했다. 그러자 땅속으로 향하는 통로가 열렸다. 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갔지만 길의 끝은 막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사나미는 돌에 새겨진 문자를 발견했고 세 사람은 그것을 보러 갔다. 아무도 이 글자들을 읽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조와 아나스타샤가 나타났다. 그는 이사나미와 그녀의 머리핀을 넘기라고 했다. 이사나미는 그들이 쫓던 것이 줄곧 자기 머리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것은 바로 그 선배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그 선배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사이조는 주조에게 뱀을 죽이면 폭발할 것이니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조는 두 사람이 뱀을 상대하는 틈을 타 주우가 또 잡히자 사이조는 혼자서 한조와 싸우고 야남이라는 짐까지 지켜야 했다. 신전에 모두가 죽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계속해서 공격당했고 사이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방 돌려주는 것뿐이었다. 주우도 저쪽에서 단단히 붙잡혀 고문당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뱀으로 만든 우리를 부수고 한조를 밀어냈다. 공격한 사람은 바로 유우였다. 죽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정식으로 싸우자마자 유이는 박살이 났다. 사이조는 그에게 만약 죽고 싶지 않다면 이번 일을 넘기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언제든 싸워주겠다고 조언했다. 유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신나서 바로 수락했다. 이때 주우는 속박을 풀고 상황을 역전시켰지만 금방 다시 잡히고 말았다. 둘은 힘을 합쳐 한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땅으로 돌아오자 야나미는 모두의 상처를 치료해줬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이조는 잘못은 머리핀에 있지 그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말을 탄 남자가 달려와 야나미를 납치해 갔다. 그는 자신을 사나다의 동맹 영주인 무나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 사람이 사나다에게 돌아가 자신이 사나다가 노리던 것을 손에 넣었다고 보고하길 원했다. 과거의 사이조는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군이라 부를 수 있는 절친한 벗이 있었다. 만약 그가 영주가 되었다면 말이다. 하지만 닌자의 운명은 언제나 도구로 취급받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었다. 그 큰 상실감에 사이조는 자신의 길을 바꿨다. 그는 생존을 위해 살인을 택했고 결코 다른 이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다. 사이조가 깨어났을 때 그는 숲으로 옮겨져 있었다. 주우는 사나다에게 보고하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이조는 더 이상 참여할 의무가 없다며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사나다를 주군으로 여긴 적도 없었다. 주우는 그가 그저 도망치는 것이라 생각했고 사이조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았다. 주우는 어차피 보고하러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나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루토비는 부엉이가 종이 조각을 물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 확인했다. 사나다는 그들이 여비를 더 달라는 줄 알았지만 편지를 다 읽고는 금세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사루토비와 안나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나미를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야나미는 감금된 채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무나스가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보든 그녀는 자기 이름만 말할 뿐이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비녀의 힘이 폭발했지만 야나미가 감옥에서 탈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힘을 두려워했다. 무나스의 부하가 그 머리핀에 대해 묻자 과거 인간들이 서로를 증오하여 4개의 무기를 만들었으며 저 머리핀이 그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나스는 이 힘으로 모든 영주에게 도전하여 세상을 재건하고자 했다. 사루토비와 안나는 잠입할 때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지만 적군에게 발각되었다. 그들은 사나다가 선택한 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 순식간에 쓰러졌다. 사루토비는 먼저 가고 안나에게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남겨두었다. 사루토비는 야나미의 감방을 찾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 가져다줄 뿐이라며 사루토비와 함께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때 안나는 붙잡힌 상태였다. 놈들이 그녀를 나눠 가지려던 참에 안나는 사루토비가 부엉이를 통해 보낸 암호를 엿보았다. 야나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자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안나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만들어 놈들에게 모두 날렸다. 그 후 안나는 야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야나미에게 지금 하는 행동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일 뿐이며 야나미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안나는 야나미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나다에게 선택받은 전사이기 때문이다. 선배의 격려를 들은 야나미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사루토비에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상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야나미는 사나다의 성으로 돌아왔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이조 일행도 돌아왔다. 사나다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미 사람을 보내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 후 사나다는 유우지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유우지가 사이조와 싸우게 둘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우지는 주저하지 않고 사나다에게 달려들었고 로쿠로가 나서서 막아야 했다. 사나다는 여전히 유쾌하게 유우지의 성격을 꿰뚫어보고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데 성공했다. 돌아온 후부터 사이조는 계속 야나미를 피했고 그녀는 슬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사이조는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준 야나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실망감에 빠져 있었다. 사루토비는 사이조의 절망을 간파하고 달려가 그를 지붕에서 걷어찼다. 사루토비는 노력할 줄도 모르고 쉽게 포기하는 것부터 사이조가 그저 겁쟁이이며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까지 그의 생각과 약점을 전부 지적했다. 사이조는 분노하여 반격하려 했지만 이런 심리 상태로는 사루토비를 전혀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사루토비는 사이조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는 사이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그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나다는 이 모든 의로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루토비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쳤다. 사나다는 사이조에게 어떻게 결정할지 물었다. 자신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겁쟁이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칠 것인지. 사이조는 일어서서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사나다에게 말했다. 사나다는 야나미가 걱정에 대한 답을 얻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사이조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그날 밤 야나미를 빼앗겨 분노한 무나스는 사나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한편 사나다는 모두에게 신전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대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사나다는 로쿠로에게 한쪽 눈의 능력을 사용해 해독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나다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고 사이조의 고대 문자에 대한 기억이 복사되어 로쿠로가 그것을 해독했다. 사나다는 그저 이곳을 찾아온 것을 축하하는 문구라고만 말하고 모두를 해산시켰다. 사나다는 로쿠로에게 그 고대 문자에 대한 진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금하고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사나다는 모든 일을 사이조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그가 야나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사나다와 로쿠로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루토비가 와서 두 사람이 이른 아침에 성을 떠났고 편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사나다와 로쿠로가 갑자기 온천에 가고 싶어져 먼저 떠났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지도를 남기고 그곳에서 모두 만나자고 했다. 일행이 도착했지만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한 식당에서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를 때린 자는 승려였다.
주우는 이 자가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모시라고 소개하며 승려라고 했지만 가게 주인이 자신처럼 독실한 여행자를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솔직히 말해 돈도 없고 염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강요했다. 그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사이조는 그의 여동생이 여기에는 없다고 말했다. 모시는 어찌된 일인지 그 말을 순순히 믿고 떠났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주우는 총을 꺼내 명예를 되찾고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모시는 총을 겨누는 것을 싫어해서 한 손으로 주우의 총을 구부려 버렸다. 이 큰 충격에 주우는 우울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이조는 그를 피하게 하고 암기를 던져 반격했다. 모시는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조의 암기는 그의 피부에 튕겨나갔다. 유우도 금방 지원하러 왔다. 사이조는 놈의 체력이 괴물 같으니 쇠사슬을 놓으라고 조언했다. 유우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자 사루토비도 구하러 와야 했다. 모시는 이것이 신들의 시련이라 여기고 훈련 삼아 일행 전체와 싸우기로 했다. 안나도 왔지만 모시가 더러워 보인다며 참전을 거부했다. 사나다와 로크로는 거리가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부하들이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사나다는 사이조가 혼자서 대장처럼 다른 이들을 지휘하며 싸우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유우가 가장 먼저 얻어맞았다. 소스케는 모시를 찌르려 했지만 그 두꺼운 피부를 뚫지 못했다. 사루토비가 전투에서 빠지자 사이조가 그를 대신해 들어갔다. 그는 사루토비의 다리를 발판 삼아 모시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이곳에서는 신이라도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것이다. 모시는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바로 그때 야나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먹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상을 가지고 왔다. 모시는 바로 자신의 여동생을 알아봤다.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는 걸 보니 야나미는 정말 모시의 여동생인 듯했다. 하지만 야나미는 그를 전혀 몰랐고 심지어 변태라고 생각했다. 여동생이 사이조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본 모시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바로 사이조를 한 대 패주고 싶어 한 것이다. 사이조는 이를 이용해 야나미에게 모시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첫째는 모시가 더 이상 사이조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 것. 둘째는 그가 부순 것들을 고쳐놓을 것이었다. 일이 끝나면 모시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일행은 여관으로 향했다. 모시는 자신이 야나미의 친오빠는 아니지만 15살 때 신사계단에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그 머리꽂이 덕분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모시가 옛날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자 야나미는 정말로 그를 알아봤다. 사나다는 이 기회를 틈타 모시를 부하로 삼아 그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일행은 다 함께 온천에 갔고 사나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유리의 진짜 성별을 확인하려 했지만 유리는 싫다며 강으로 목욕하러 갔다. 그 후 사이조는 앉아있다가 밥을 먹다가 온통 동물털인 것을 보고 사루토비에게 동물떼를 목욕탕에 데려왔냐며 따졌다. 사루토비는 사나다에게 중재를 부탁했지만 모시도 뛰어넘었다가 안나에게 온천 통째로 얼려졌다. 막 목욕을 마친 유리는 코가 빨개지며 감기에 걸렸고 사이조는 그에게 목욕하다 병까지 났다며 쉬라고 했다. 유리는 둘이 너무 다정한 것을 보고 부정하며 달려나갔다. 그는 우연히 사루토비의 족제비를 주워 몸을 녹이려고 껴안았다. 유리는 사이조 근처에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계속 사이조 생각만 난다고 했다. 고백을 마치고 나서야 사루토비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리는 족제비가 꽤 부드러워서 털을 얻으려고 죽이려 했고 사루토비는 비명을 질렀다. 다음날 아침 사나다는 다른 영주들에게서 소집서신을 받았다. 그는 짐승들이 송곳니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사나다는 갑자기 로크로, 사이조, 야나미에게 자신과 함께 수도로 가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 유리는 동의하지 않으며 사이조가 없으면 자신이 너무 심심할 거라고 말했다. 로크로는 이번 회의에 누가 참석할지 궁금해했다. 사나다는 몇몇 이름을 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역시 마몬이었다.
마모는 이때 회의에 가기 위해 최대한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이 화려한 옷차림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사나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 외에는 없었다. 마모는 야나미의 머리핀을 노리는 자가 야스라는 영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머리핀의 힘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려 야스를 속이고 연극 한 편을 벌이면 그를 속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사나다 일행은 주점에서 잠시 식사를 하고 바로 길을 떠났다. 그때 갑자기 한 소년이 다가와 일행에게 영주회의에 참석하러 가는지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앞길이 무너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다. 소년은 다른 길을 알려주었고 야나미는 사탕 하나를 꺼내 소년에게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사이조는 갑자기 소년에게서 화약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너무 태평하다고 생각했다. 사나다는 사이조에게 마음 편히 가지라고 했다. 지금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이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온 세상이 쫓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나다는 야나미를 데려가는 것이 꽤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다만 3명만 데려가는 것은 너무 적었다. 사나다는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불꽃놀이 하나가 하늘로 쏘아 올려지자 말들이 놀라 통제를 잃었다. 말이 갑자기 이곳에 설치된 덫을 밟았고 수많은 대나무 말뚝이 로크로를 향해 날아왔다. 사이조는 그를 도우러 가야 했다. 하지만 산 위에서 수많은 낙석이 떨어졌다. 바로 그때 모시가 나타나 그 돌무더기를 부숴버렸다. 모두들 모시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말의 다리에 날아와 밝혔다. 마른 겁에 질려 야나미를 태운 채 달아나 버렸다. 사나다는 야나미를 구하기 위해 뒤쫓았지만 그의 말 또한 덫을 밟아 사나다는 함정에 빠졌다. 로크로가 제때 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 후 사이조는 야나미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또 다른 덫에 걸려 수많은 포탄이 날아왔다. 하지만 포탄들은 한 줄기 바람에 의해 하늘로 날아갔다. 역시나 온천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온 두 녀석이 있었다. 일행은 무사했고 아까 그 소년이 나타나 그들이 자신의 덫을 모두 파괴한 것에 매우 놀랐다. 사이조는 아까 맡았던 화약 냄새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소년은 사나다에게 자신을 부하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그 덫들은 소년이 자신에게 걸맞은 주인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다. 사이조는 방금 일행을 거의 죽일 뻔한 꼬마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거절하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가족이 없었다. 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 사나다가 소년의 이름을 묻자 그의 이름도 로크로였다. 이름이 같아서 사나다는 그 소년에게 벤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로크로는 그것이 사나다의 어릴 적 이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나다가 결정한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었다. 사나다는 그 후 소년에게 아까 그 주점에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지금은 소년을 수도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몰래 따라온 두 사람은 사나다가 돌려보내도 어차피 몰래 따라올 테니 그냥 같이 가기로 했다. 그 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고 곧 수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때 수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마몬이었다. 자신의 숙소에 도착하자 수도에서 마몬에게 명령서가 하나 전달되었다. 이 명령은 모든 영주와 그들의 수행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인 도검 금지령이었다. 사나다는 괜찮았지만 그는 단지 생각 없는 두 녀석 유리와 모시가 걱정되었다. 그 후 사나다는 로크로와 함께 회의에 갔다가 다른 두 영주를 만났다. 첫 번째는 이시다 영주였다. 영주들을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음모를 경고했었다. 야스는 섭정의 죽음 이후 점점 더 뻔뻔해졌고 이 회의는 야스가 과시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었다. 나오에라는 다른 영주도 그 말에 동의했다. 나오에는 야스의 험담을 시작했고 사나다는 두 사람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회의를 하러 온 것이기도 하지만 다과회를 즐기러 온 것이기도 하니까. 그 무렵 마몬의 부하 2명이 길에서 우연히 야나미를 발견했지만 도검 금지령 때문에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마몬은 이제야 도착했다.
마모는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늦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다. 마모는 그 후 사나다를 함께 공연하자고 초대했고 마몬의 부하는 필요하다면 칼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나다는 이 부채만으로 공연하기로 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사나다는 계속해서 마몬의 칼날을 피했다. 마몬은 사나다를 베려고 애썼지만 사나다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발을 헛디뎌 마몬의 칼을 걷어찼고 칼은 야스 영감 바로 앞으로 날아갔다. 영주들은 그 후 한바탕 크게 웃었다. 야스는 이보다 더 창피할 수 없었다. 마몬 역시 사나다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꽤 화가 난 듯했다. 그날 오후 돌아가는 길에 사나다는 갑자기 야스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한 곳으로 가서 명령을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른 두 영주는 야스가 사나다를 노리고 있으며 오늘 행동 때문에 사나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나다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마모는 야나미도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야스의 병사들이 사나다의 방을 찾아왔지만 그와 일행은 이미 일찌감치 떠난 후였다. 일행은 그 후 다리를 건너 야스의 병사들을 따돌렸다. 유리는 돌풍을 일으켜 병사들을 다리에서 날려버렸고 모시는 추격로를 끊기 위해 다리를 부숴버렸다. 사나다는 야나미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마사무네는 야스를 찾아갔다. 영감은 마사무네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탓했지만 지금은 마사무네를 처벌할 수 없어 그에게 사나다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아침 사나다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야스의 병사들이 뒤쫓아왔다. 사이조와 유리는 그들을 막는 임무를 맡았지만 벤마루가 미리 덫을 설치해 추격자들을 순식간에 처리했다. 사나다는 적이 이렇게 빨리 따라붙는 것이 꽤 의심스러워 사이조와 유리에게 앞서 정찰해보라고 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개울가 근처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며 쉬기로 했다. 사나다는 야나미가 꽤 걱정하는 것 같아 그녀에게 다가가 겉옷을 덮어주며 사이조는 괜찮을 거라고 격려했다. 그 무렵 사이조와 유리는 앞길이 온통 그들을 막기 위해 준비된 장애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이조는 돌아와 사나다에게 모든 길이 막혔고 이제 바닷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 후 일행은 갑자기 마몬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그는 야나미와 그녀의 머리핀을 빼앗고 야스의 명령에 따라 사나다를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용사들이 여기 있는 한 마몬의 병사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사나다에게 손댈 틈도 없었다. 용사들은 그 후 각자의 능력을 선보였고 사나다는 먼저 후퇴했다. 로쿠로는 사나다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갔고 일행은 곧 해변으로 몰렸다. 마몬의 병사들이 바싹 추격해왔고 일행은 거의 물러설 곳이 없어진 사이조는 마몬의 부하 2명과 싸우기 시작했다. 일행과 함께 지낸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이가의 망령이라는 별명을 버리고 사나다의 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유이도 돌진의 회오리 바람으로 공격했다. 병사들이 속수무책이자 마문이 직접 나서려 했지만 바로 그때 사나다 일행의 바로 뒤에 전함 한 척이 나타났다. 마문의 지원군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배에는 주조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있었다. 그 배는 마문의 군대를 물리치고 재빨리 사나다 일행을 태웠다. 여기서 일행은 이 배의 선장인 진파치를 만났다. 그는 유이가 여자인 줄 알고 꽤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유이가 남자라는 걸 알자 바로 포기했다. 그는 여자 외에도 술을 아주 좋아했다. 진파치는 그 후 궁금해했다. 주조가 말하니 일행의 미인이 어디 있냐고. 야나미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소개했지만 진파치는 그녀를 어린애로만 봤다. 여동생이 모욕당하는 걸 본모씨는 싸우려 했지만 진파치는 맨손으로 쇠몽둥이를 막아냈다. 그 직후 진파치는 번개 공격을 날려 모씨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진파치는 그들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들을 배에 머물게 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진파치는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들에게 술통을 하나 던졌다. 사이조가 술통을 두동강 내자 진파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가 내건 시험은 바로 이 술을 전부 마시는 것이었다. 사나다가 바로 동의하자 사이조는 반박했다. 이 많은 양은 평생 마셔도 다 못 마실 거라고 벤마루와 야나미도 마셔보고 싶어 했지만 그는 둘 같은 어린애는 마시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아나는 모두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저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사루토비는 그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시각 유이는 여전히 진파치와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나다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루루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 야나미는 조금 마시고는 정신을 잃었다. 사이조는 취하지 않는 체질이라. 그는 새총을 찾으러 유랑하다 진파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배에 합류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진파치와 술을 마신 후 진파치는 그를 의형제처럼 여겼다. 그 후 진파치는 주조에게 총 한 자루를 주었지만 그는 총에 대한 빚을 갚는 셈치고 당분간 이곳에 남아 돕기로 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사나다 일행을 제때 구할 수 있었다. 주조가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사이조는 직접 사나다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사나다 사이조도 궁지에 몰리고도 당당히 맞서는 사나다 같은 자는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진파치와 사나다는 잠시 대화를 나눴다. 진파치는 영주로서 얽매이는 느낌이 싫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싫고 그저 자유롭고 싶다고 했다. 사나다 같은 영주는 보통 자신의 영토에 묶여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바다와 하늘 위에서의 자유, 세금이나 내전은 신경 쓰지 않고 무언가를 쟁탈할 필요도 없다. 삶을 즐기는 것이 바로 해적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사나다는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스스로 살고 섬길 사람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단지 마음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 또한 자유라고 했다. 진파치는 사나다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고 그들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육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진파치는 선원들과 작별하고 잠시 사나다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사나다는 자신이 신명의 용사를 모두 모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진파치는 주조가 말했던 가슴이 엄청 큰 여자를 만나는 것을 무척 기대했다. 하지만 사루토비를 가장 흥미롭게 한 것은 진파치의 흑표범이었다. 일행이 아나는 어디 있냐고 묻자 사루토비는 그녀가 어딘가 갔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나다는 신명의 용사를 모두 모았으니 회합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다. 그날 밤 아나는 야나미를 만나러 돌아왔다. 야나미가 선물을 사오지 않자 그녀는 야나미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한편 사이조는 몰래 사나다를 찾아가 신명의 용사를 모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사나다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옛날부터 만물을 창조한 10개의 원소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10개의 원소를 손에 넣는 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그 10개의 원소가 바로 그들을 대표한다고 했다. 흙을 대표하는 것은 못이 금은 주조, 번개는 진파치 부른 폭약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벤마루였다. 바람은 유이나무는 사루토비, 얼음은 아나, 물은 모든 것을 수면처럼 새기는 능력을 가진 로쿠로였다. 그때 아나가 갑자기 로쿠로의 방에 나타나 그를 암살하려 했다. 그는 아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이조가 자신은 무엇이냐고 묻자 사나다는 갑자기 그를 빛의 원소 야나미는 어둠이라고 불렀다. 사이조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야나미의 능력을 떠올리자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때 로쿠로는 아나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진 자신의 신의 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나는 로쿠로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눈을 빼앗을 작정이었지만 로쿠로는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이 눈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아나는 사루토비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느끼고 사루토비를 밖으로 걷어차야 했다. 그녀가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사루토비가 길을 막았고 그래서 그녀는 2개의 쿠나이를 던져 술법을 연결해 사루토비를 얼렸다. 사루토비를 처리하려던 순간 사이조가 나타나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 같은 닌자에게는 집이라 부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 로쿠로는 아나의 쿠나이 독에 중독되었다. 사나다는 사람을 불러 로쿠로를 해독할 물건을 가져오게 했다. 그때 아나가 갑자기 사루토비를 검으로 찌르고 그 기회를 틈타 도망쳤다. 로쿠로는 이제 안전해졌고 신의 눈을 잃은 것에 대해 사나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사나다는 로쿠로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로쿠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눈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단지
로크로가 자신에게 너무 진심이었던 것을 탓했다. 그때 사이조는 아나를 바짝 뒤쫓으며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사이조가 모든 것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나가 검을 뽑는 것을 막고 누구를 섬기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사이조는 그녀가 첩자라는 것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아나와 사이조는 그 후 검을 뽑아 싸웠다. 둘은 서로에게 돌진해 싸웠고 사이조는 기회를 잡아 주먹을 날려 아나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사이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조는 재빨리 그녀에게 접근해 그녀를 물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술법을 사용해 물을 얼려 공격했지만 그는 재빨리 뚫고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얼음이 완전히 결정화되기 전에 부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나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여전히 그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아나는 계속 저항했지만 사이조에게 모든 수가 익혔다. 근처에 있던 유인은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나는 물줄기에 다른 구역의 물을 조종해 얼음을 끌어와 사이조를 공격했다. 그는 공격을 막느라 아나를 놓치고 말았다. 한편 사루토비는 사나다에게 가서 망설이다가 아나에게 패한 것을 사과했다. 사나다는 사루토비를 탓하지 않았다. 그가 로크로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나의 진짜 주인을 찾는 것이었다. 진파치의 표범이 사루토비를 위로하러 왔다. 그때 사나다는 사이조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나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나다는 사이조에게 로크로의 상황을 알려주고 이제 모두에게 명확히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사나다는 진파치가 사이조에게 왜 자신이 빛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야나미가 어둠인지에 대해 더 객관적인 시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자가 만물을 창조한 원소를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진파치는 그 균형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해했다. 용사들을 모은 것은 점점 커지는 어둠을 빛이 억제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그때 야나미는 점점 어둠에 잠식당하며 아나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벤마루와 모시가 야나미를 위로하며 어둠이 커지지 않도록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사나다는 예전에 신전의 모든 사람들이 야나미의 무서운 힘을 알아챘을 거라고 믿었다. 야나미가 눈물을 흘리면 저승의 어둠이 소환된다. 사나다는 야나미가 슬픔을 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단시간에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음의 여신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머리피는 아마도 야나미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사이조가 나와서 야나미가 방금 전 이야기를 전부 들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용사들은 모두 야나미의 일을 알게 되었다. 모시는 여동생을 위로하러 가고 싶었지만 사나다는 지금은 사이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오직 빛만이 어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모시는 폭포 아래에 앉아 수련하며 여동생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사나다는 뜻밖의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간에 누가 왔는지 보러 갔다. 사나다는 뜻밖에도 두 노인을 다시 만났다. 영주인 이시도와 나우에. 사나다는 어째서 두 사람이 이곳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사나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사나다가 그들의 서신에 답이 없었기에 직접 만나러 온 것이었다. 사나다는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했다. 빨리 말하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가 빨리 끝날지 아닐지는 사나다에게 달려있었다. 한편 사이조는 야나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쿠나이 몇 개가 날아왔다. 그는 쿠나이를 던진 자를 쫓아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조를 다시 만났다. 한조는 사이조가 자신이 신전 밑에 묻힌 줄 알았겠지만 무덤을 파헤치고 살아 돌아왔다고 했다. 그를 사냥하기 위해. 한조는 지금까지 야나미를 지켜준 것에 감사하지만 로크로의 눈을 놓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사이조는 그가 아나를 조종한 자임을 깨달았다. 한조는 야나미를 데려가기 전에 사이조의 용사 일행을 전멸시키겠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가파의 5대 닌자가 전부를 섬멸할 것이라고 사이조에게 알렸다. 사이조는 5대 닌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한조는 용사들이 그들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5대 닌자의 힘에 비하면
한편 사루토비와 주조는 5대 닌자 중 첫 번째 인물과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을 곤충의 여왕 키오라고 소개했다. 사루토비는 5대 닌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키오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사나다의 용사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일 외에도 그녀는 언니인 아오카스의 복수를 위해 두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 한편 모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야나미를 믿고 그녀를 여신처럼 여기기만 하면 섬기면 충분하다고. 갑자기 바위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한 소녀가 그 위에서 뛰어내려 팔을 길게 뻗었다. 벤마루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벤마루에게 용사냐고 물었지만 모시가 바위를 부수자 그녀는 뒤로 물러나야 했다. 벤마루는 모시의 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5대 닌자 중 한 명인 바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그녀는 모시를 향해 바위를 걷어찼지만 그는 주먹으로 부숴버렸다. 그는 그녀가 떠난다면 너그럽게 봐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바위를 걷어차 부수며 자신이 모시보다 훨씬 강하니 겁줄 생각은 말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용사들이 모두 표적이 된 것을 알고 야나미도 위험에 처했을까 걱정되어 달려가려 했지만 바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편 두 영주는 사나다에게 야스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뻔뻔하게도 다른 영주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그 영주의 영토를 차지했다. 다른 영주들도 야스를 아니 꼽게 보기 시작했다. 야스의 죄악은 종이 한 장에 다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이이다는 군대를 모았다. 자신만의 군대를 모아 동맹을 더 찾고 있었다. 사나다는 그 교활한 여우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일찍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이다는 꽤 불편해하며 국면을 바꿀 힘을 원했지만 사나다는 절대적인 권능은 재앙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조는 한조와 싸우기 시작했다. 한조는 그가 신전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야나미가 찾아오자 한조는 재빨리 그녀를 나무에 묶었다. 그는 사이조를 처리하고 실컷 즐긴 후에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야나미는 자신을 데려가고 모두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언제든 야나미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원할 때. 한편 주조와 사루토비는 벌레떼가 주위를 날아다니며 시야를 가리고 소음을 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갑자기 거대한 거미가 땅에서 튀어나와 두 사람은 피해야만 했다. 사루토비는 다시 한번 키오와 마주쳐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의 곤충들 때문에 사루토비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문을 외워 거대한 알집을 소환했고 그 아래서 거대한 사마귀 떼가 태어났다. 주조는 포탄을 쏴서 일부를 처리했다. 사루토비가 재빨리 그녀에게 접근하자 그녀에게 키스를 당했고 그 키스는 사루토비의 몸에 독충을 옮겼다. 주조가 도우러 가려 했지만 다리를 개미에게 물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조는 걸을 수 없었고 사마귀 떼가 다시 몰려왔다. 사루토비가 그를 도와 사마귀 떼를 처리했다. 거대한 거미가 다시 나타났고 주조의 총알 몇 발을 맞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벌레떼에 물려 쓰러졌다. 한편 모시는 벤마루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바위가 계속 날아와 길을 완전히 막았다. 모시는 어째서 여인이 저렇게 가녀린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모시의 야나미가 지금쯤 그들 두목의 장난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분노하여 남아서 바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시와 맨손으로 싸우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우람한 진짜 몸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이어서 계속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다가 바쿤이 모시에게 일격을 날려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그는 연달아 공격을 맞았다. 그 직후 벤 마루가 도우려 했지만 그녀가 던진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 모시는 완전히 쓰러졌고 자신이 진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사이조는 한조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그가 계속해서 사이조에게 상처를 입히자 야나미는 고통스러워하며 어둠을 활성화했다. 그녀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한조는 그녀의 고통이 머리핀의 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이조가 공격하려 했지만 즉시 한조에게 간파당해 반격당했다. 한조는 이 모든 것이 야나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이조는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비단 사이조뿐만 아니라 다른 용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유이는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족제비를 보고 뒤쫓았다. 그러다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가자 유이는 어떤 공간으로 빠져버렸다. 한편 사이조는 한조에게 야나미는 내버려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조는 사이조가 더는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유이는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귀족 가문의 아가씨가 되어 있고 사이조가 시종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 유이는 자신이 정말로 이 꿈속에서 살고 있다고 완전히 믿는 듯했다. 유이는 다른 귀족들이 자신의 붉은 머리와 문신을 싫어해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사이조의 팔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유이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하인이 와서 오늘 밤 파티에 입을 옷을 고르라고 했다. 유이가 가기 싫어하자 이곳의 사이조는 몇 마디 달래는 말을 하며 파티가 끝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파티에서 유이는 자신이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곳은 너무 지루했기 때문이다. 유이의 운명의 상대도 이곳에는 있을 리 없었고 유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다른 몇몇 사람들이 유이의 험담을 하자 유이는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사이조가 유이를 데리러 왔고 유이는 시종과 함께 돌아갔다. 사이조가 준비해준 욕조에서 목욕하며 유이는 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유이는 이 삶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바랐다. 한편 사이조는 한조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한조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를 괴롭히려 했다. 사이조는 계속 공격했지만 한조는 가볍게 피할 뿐이었다. 한편 유이는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이조가 아님을 깨달았다. 유이가 원한 것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눈빛과 피냄새가 풍기는 사이조였다. 유이는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마음을 조종한 자를 발견했다. 유이는 바람을 일으키고 쇠사슬을 던져 상대의 목을 묶었다. 그는 유이가 행복한 삶보다 고통을 원하는 것 같으니 그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편 진파치는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범이 사라졌다. 그 직후 수면이 얼어붙었고 진파치는 바라던 대로 아나를 만났다. 아나는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바로 공격했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파치는 재빨리 창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아나는 얼음 기둥을 만들어 진파치를 그 안에 가뒀다. 아나는 진파치가 용사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사나다의 생각일 뿐이라고 했다. 아나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파치를 공격했다. 그는 쉽게 공격을 막아냈고 아나는 검을 뽑아 근접전을 벌여야 했다. 진파치는 아나의 얼어붙은 마음이 점점 녹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사륙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나는 어머니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왕가의 신무를 되찾으려 애쓰며 살아왔지만 한조가 그것을 손에 넣고 그녀를 섬기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망설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소원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다. 그녀는 일찌감치 감정을 버렸지만 사나다와 모두를 만난 후부터 감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머물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사이조는 점점 더 심하게 다치고 있었다. 한조는 사이조와 야나미에게 아나가 그들의 가족이 되는 것을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가짜였고 그 가족 노름이 역겨웠다고 했다. 사이조는 야나미를 설득하려다 한조에게 또 한 번 찔렸다. 한편 진파치도 방심하다가 아나에게 다리를 찔렸다. 그는 창을 쌍절곤으로 바꾸고 도망쳤다. 하지만 아나가 얼음을 미끄럽게 만들어 넘어졌다. 아나는 이번에는 진파치를 봐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파치는 아직 자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나 역시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빠처럼 그녀는 분노하여 진파치를 완전히 얼려버렸고 자신의 자유를 힘과 맞바꾸었으며 힘은 그 당시 그녀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었다. 자신 때문에 사이조가 계속 다치는 것을 보며 야나미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싸울 수 없어서 모두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야나미에게 힘을 원하는지 물었다. 원한다면 머리핀을 빼라고. 그녀는 묶인 밧줄을 풀어버리고 직접 머리핀을 뺐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가려지며
야나미의 힘이 각성했다. 어둠의 여신이 나타나 즉시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이어서 계속해서 숲 전체의 구체를 쏘아댔다. 이를 본 로쿠로는 정신을 차렸고 사나다가 그를 부축했다. 로쿠로는 그들에게 야나미가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사나다는 로쿠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원의 밀서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나다는 로쿠로를 돕기로 했다. 한편 한조는 야나미가 죽음의 여신일 줄은 몰랐다. 다만 야나미와 죽음의 여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한조는 머리핀만 손에 넣으면 야나미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사이조가 머리핀을 되찾으려 하자 한조에게 쓰러졌다. 한조는 사이조처럼 마음 약한 녀석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닌자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과 육체뿐인데 사이조는 그걸 잊었으니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사나다와 로쿠로가 와서 한조에게 야나미의 힘으로 뭘 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뭘 하든 사나다처럼 낭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자신만이 죽음의 여신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고 사나다처럼 약한 자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안나를 그저 장기말로 여겼을 뿐이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만들 수 있었다. 분노한 사이조는 그가 안나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나 싸웠다. 한조는 다시 그를 쓰러뜨리고는 조용히 지켜보기나 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머리핀을 이용해 야나미의 힘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구체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는 팔을 버리고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구체에서 나온 촉수가 갑자기 그를 붙잡아 다시 구체 안으로 끌고 갔다. 로쿠로는 야나미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각속성을 대표하는 용사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로쿠로가 자신을 희생하려 하자 사이조가 그를 막으며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사이조는 사나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구체를 향해 돌진했다. 사이조는 원래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 덕분에 모두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구체가 갑자기 열리더니 사이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때 모시는 사원의 주지와 사상적으로 충돌하여 떠나기로 결심했던 때를 떠올렸다. 야나미가 어디 가냐고 묻자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꼭 돌아와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사원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야나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믿음은 무너져 내렸다. 벤마루가 와서 모시를 깨우려 했다. 벤마루는 모시에게 계속 싸우라고 격려하며 폭탄까지 만들어주었다. 손에 쥐어주어 위력을 높여주었다. 한편 곤충떼는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주주와 사루토비는 반격할 기회를 얻었다. 사루토비는 독덩굴로 그녀를 묶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주주는 그녀를 빨리 보내주어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유오는 방금 느낀 고통에 극도의 희열을 느꼈지만 유이가 재빨리 바람을 일으켜 닌자의 눈을 가린 뒤 조용히 그를 끝장냈다. 한편 안나는 검을 되찾아 떠나려 했다. 그러자 진파치가 검을 통해 전기를 흘려보내 그녀를 날려버렸다. 진파치는 그녀가 마비되어 더는 싸울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이번 승부는 무승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진파치는 그녀가 차갑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따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사이조는 구체 안에 있었고 머리핀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야나미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매우 두렵지만 모두를 지키기 위해 힘을 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신은 오직 죽음만을 원했다. 야나미는 자신이 더는 자신이 아니게 되고 어둠에 지배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녀는 사이조에게 떠나라고 했고 더는 모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이조는 그녀를 설득하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녀가 여전히 괴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야나미를 이곳에 두고 갈 수 없으며 그녀와 함께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신명의 용사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사이조는 야나미를 데리고 돌아오는 데 성공했고 사나다가 사이조를 빛의 대표자로 본 것이 옳았다.
사이조는 야나미를 깨웠고 사나다는 그녀를 껴안으며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 후 사이조는 모두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야나미에게 머리핀을 돌려주었다. 한편 안나는 자신이 쫓던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의 운명이 참 얄궂다고 생각했다. 진파치가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사나다가 자신 같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파치는 이제 얽매인 것이 없으니 그녀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말했다. 이시다와 나오에는 돌아가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야스를 물리칠 계획을. 한편 마무는 야나미가 진짜 보물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잠시 이시다 측과 동맹을 맺어 야스를 먼저 물리친 뒤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 후 사이조는 사나다에게 방금의 대재앙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은 것인지 물었지만 그는 거기까지 계산할 수는 없었다. 그 후 야나미가 떡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사이조는 그녀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모시가 나타나 왜 자기 여동생을 괴롭히냐고 따졌다. 사나다는 십용사의 대장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주는 멀리 자주 떠나기 때문에 거절했다. 사루토비도 거절하며 사이조에게 떠넘겼다. 유이는 사이조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다. 안나와 진파치는 이 소란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것으로 끝입니다.